슬로바키아가 폴란드용 K2PL 전차 도입을 직접 표명하면서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에 새로운 전기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의 레오파드 EA8이 유리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폴란드용 K2PL 선차 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2월 24일 슬로바키아 연론 보도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한국 라이선스로 생산될 현대화된 K2PL 전차를 인수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두 나라의 국방부 장관 간 회동에서 슬로바키아의 투라-30 포탑을 장착한 로소막 보병장갑사의 공동 생산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수출형인 ROSOMAKL 보병장갑차와 피오룬 방공 시스템의 최종 인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방위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 협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간의 오랜 역사적, 정치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지역 안보에 대한 상호 접근 방식과 공동무기 생산 능력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정에서 슬로바키아는 4가지 주요 관심 분야를 나타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피오룬 휴대용 방공 시스템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 탄약 생산, 특히 155구경 포탄으로 슬로바키아가 산업적 역량을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국가는 폴란드 로소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장갑차 APC의 공동 생산을 논의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의 투라-30 포탑을 동합하여 ROSOMAKL 보병장갑차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한국 라이선스로 생산할 현대화된 K2PL 전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2PL은 폴란드의 노후화된 PT-91 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산 K2 전차의 폴란드용 버전입니다. K2PL은 CM8 120호신, 자동 장전 장치, 펄스 도플러 레이더, ISU 현수 장치를 포함하여 K2 전차의 주요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주요 추가 기능으로는 하드킬 능동 보호 시스템 APS, 대드론 전자전 시스템, 복합 추가 장갑, 12-7형격 제어 무기 시스템 RCWS, 향상된 폭발 반임 장갑이 있습니다. 이 전차에는 또한 포탑과 차체용 모듈형 장갑과 HEA 티탄에 대한 방어력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설계에서는 탄약실 분리를 고려했지만 광범위한 설계 수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개념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K2PL은 개량된 장갑을 통함하고 폴란드의 M1A2 SEPB3 전차와 호환되는 미국산 프로그래밍 가능 탄약을 동합할 수 있습니다. 820대의 K2PL 전차의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제조는 폴란드와 한국이 공동 진행합니다. K2 전차 계열에는 특정 작전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된 여러 파생형이 포함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하는 표준 K2 전차 모델은 포탑과 차대 측면에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K2 PIP 제품 개선 프로그램은 초고경도 강철로 강화된 장갑, ISU 현수 장치, 거친 지형에서의 핸들링을 개선하기 위한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제공받게 됩니다. 특히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은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 중인 지형을 사전에 지형을 분석하여 ISU 현수 장치를 활용해 진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동 간 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ISU 현수 장치로 인해 인존하는 전차 중 이동 간 사격이 넘사벽 수준으로 가장 정확한데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동 간 사격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재적인 업그레이드에는 하드킬 능동 보호 시스템과 비폭발 반응 장갑이 포함됩니다. MSPO 2024에서 발표된 K2EX 수출형은 KAPS-2 능동 보호 시스템, 360도 상황 인식, 드론 방어용 총이 있는 원격 제어 무기 시스템 RCWS를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을 위해 개발된 K2PL은 하드킬 APS, 대드론 전자전 장비, 복합 장갑 추가된 포탑 및 차체 방어 기능을 동합됩니다. 중동을 위해 설계된 K2M2 파생형은 사막 환경에 적합한 업그레이드된 장갑과 냉각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노르웨이를 위해 제안된 K2NO는 트로피 APS와 추운 환경에 적합한 적응 기능을 동합했습니다. K2GF 버전과 K2 전차 차체를 기반으로 하는 K2ARV 군한 차량 및 K2CV 전투 공병 차량도 K2 제품군에 속합니다. 슬로바키아는 104대의 새로운 주력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매 계약을 올해 안에 체결할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K2 전차와 레오파드 EA8 전차, 그리고 CV90-120 경전차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산 K2 전차가 경쟁을 했다면 현재는 K2PL 전차로 바뀌어서 경쟁 전차에 있어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이 아닌 폴란드산 K2PL 전차이기 때문에 EU 장벽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은 표면적으로 체코가 도입한 레오파드 EA8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18년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동유럽에 존재하던 공화국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결합된 명칭이었습니다. 1992년 이후 벨벳 이온이라 물리는 분리 결정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각각 분리되어 사라졌으나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기본적으로 군 공통화를 통해 군 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현재 도입 중인 CV90 보병 전투 차량을 함께 도입 운용을 결정하는 등 무기 도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는 레오파드 전차와 경쟁 끝에 성능 평가에서는 K2 전차가 레오파드 전차를 압도했지만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전부터 운영해온 레오파드 전차의 최신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도 구형인 레오파드 EA4 전차를 운용 중에 있으며 이웃 국가인 체코가 레오파드 EA8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슬로바키아가 전차 구매 시 기본적으로 체코와 함께 레오파드 EA8 전차를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유럽 국가협의체 비세그라드 국가인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있어 슬로바키아의 선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공식적으로 K2PL 구매 의향을 내비쳤기 때문에 폴란드로서는 K2 전차 사업 2차 계약을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입니다. 그 시기는 5월 전후 있을 대선 후 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바키아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 승리한다면 동유럽 국가들의 전차 도입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일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의 라르센 앤 투브로에랜드 티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육군에 K9바지라브 EAJRA 자주곡사포 100문에 대한 추가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미화 2억 5,300만 달러 하나 약 3,700억 원 규모로 해당 장비는 L&T 티사가 인도 현지에서 조립을 맡을 예정이며 이번 신규 수주로 인도 육군이 보유하게 될 K9바지라의 총 수량은 200문으로 증가하게 된다. 군사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인도 현지 생산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1차 도입 당시 50% 이상이었던 현지화 비율을 2차 도입에서는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2년 삼성테크원과 L&T 간에 체결된 기술 이전 협정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인도 방위산업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달성될 계획이다. 해당 협정에 따라 인도 측은 화력통제장치 FCS, 통신장비, 방호 시스템, 환경제어 장치 등 자국산 하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 내에서 면허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계약은 지난해 12월 인도 정부가 L&T사와 체결한 약 8억 5천만 달러 약 2,800억 원 규모의 K9바지라 100문 추가 도입 계약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인도는 군 현대화 및 지상전력 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자국의 국방 자주 역량을 제고할 방침으로 해당 자주포는 L&T사의 구자라트 주하지라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K9 바지라는 한국의 K9 썬더를 기반으로 한 인도 맞춤 개량형으로 2015년 인도 국방부가 러시아제 ES-19 무스타에스와의 실사평가에서 K9 바지라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고 도입을 결정하였다. 해당 시험에는 광범위한 사막 및 고지대 운용 테스트, 인도산 포탄을 활용한 층 587발의 발사 시험, 1000km 이상의 기동성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17년 4월 21일 인도는 초도 물량 구매 계약과 함께 미화 3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생산 협약을 체결하였다. 초도 신문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고 이후 구신문은 인도 L&T가 현지에서 조립하였다. K9은 1만 5,552구 경장의 주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고폭탄, 연막탄, 유도탄 등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최대 사거리는 50km에 달한다. K9의 사격 시스템은 15초 내 3발을 발사하는 고속점사 기능과 3분간 분당 6에서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동력원은 MTU 디젤 엔진으로 1000마력의 출력을 내며 최대 시속 67km, 최대 작전 반경은 360km에 이른다. 인도군 운용에 맞춘 추가 개량 사항으로는 사막 및 고산지대 운용 성능 향상, 남아프리카제 보조 동력 장치 APU 통합, 동시 탄착 사격 MRSI를 지원하는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포수 조준기는 주력 전차와 유사한 직접 조준 사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구바지라는 2020년 중국 인도 간 국경 충돌 당시 라다크 고원에 전개되어 촉합 및 고산지대 환경에서의 추가 시험을 거쳤으며 이 결과 인도 국방부는 추가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현재 2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K9바지라 200문 추가 물량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납기는 2028년까지로 예상된다. 이번 차세대 도입분에는 고산지대 작전에 최적화된 개량형 엔진 등 추가 개량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어딜 가든 K9에 있다. 노르웨이 179억 대만 달러를 투입해 자주포 전력 2배로 확대 예정. 한국산 K9 자주포의 글로벌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는 K9 자주포 전력을 2배로 중강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선더 자주 곡사포 24문을 신규로 도입할 방침이며 사업 예산은 66억 5천만 크론의 한화 약 7,66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군사 전문 매체 더 WARGON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4일 공식 발표했으며 신규 도입되는 K9 자주포는 북극 지역에서의 방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창설될 예정인 FINNMARK 여단 내 신규 포병대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이번 자주포 도입 사업은 170억 크론의 한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중예간의 일환으로 여기에는 해상기뢰 제거 능력 강화, 신형 군용 트럭 구매, 군사 기반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이미 28문의 K9 자주포와 14대의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구매는 한화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옵션 조항을 이행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솔 계획은 노르웨이 의회인 스토르팅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토레 산트비크 토 샌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현재 우리의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투자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발표된 장기 국방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92억 크론의 한화 2조 6천억 원 증액하여 총 112억 크론의 한화 약 15조 원로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자주포 추가 구매 예산에는 포본체와 더불어 예비 부품이 포함된다고 지출 제안서는 명시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번 자주포 추가 확보가 육군의 화력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도입으로 노르웨이의 155 자주포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은 111억 크론의 한화 약 1조 5천억 원로 증가하게 되며 현재 발트해 지역에서 K9 자주포를 운용 중인 국가로는 쫄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가 있다. 한화의 가장 성공한 대표 제품은 아마 K9 자주포일 거야. 전 세계 자주포의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파생형과 차체를 활용한 다른 모델도 많아. 이 자주포는 꽤 괜찮아 보이던데 이제 가서 협상해야 하지 않겠어? 엄청 싸게 먹히는 데다 돌연선 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 대량 구매하고 라이센스 생산하자. 대만도 살 수 있을까? 한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랑 척지면서까지 대만에 팔 수 있을 리가 없어.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한국에 배워야 해. 생산라인 하나를 통째로 사와서 차근차근 업으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하면 꾸준히 신기술을 도입하고 업그레이드에도 계속 투자해야 해서 돈이 많이 깨지긴 할 거야. 한국도 처음부터 국산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다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와서 시작한 거야.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미국에서 전차 기술을 도입했지. 일부 무기는 애초에 미국이 계획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이전해 준 거야. 그래서 나토 동맹국들이 무기를 사려고 하면 한국도 잠재적인 공급국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무기조차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기술 이전을 논하겠어? 한국은 외교 단절을 대규모로 겪은 적이 없어서 유럽과 미국에서 떳떳하게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간 거야. 반면 우리는 잠수함 하나 만들자고 기술 좀 받아보겠다고 하면 거의 거지처럼 구걸해야 하는 처지잖아. 뭘 배우자는 건데? 군수품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민감한 물건인데
우리는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위치라 무기를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진짜 골치 아파. 한국에 배우는 건 힘들지.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지만 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대만은 중공업 기반이 약해서 아직까지 자동차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선방위는 역시 포병이 필요한데 대만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해. 사실 대만 군비국은 줄곧 각종 화포를 개발해 왔는데 육군이 죄다 퇴짜 놓고 안 사는 거야. 견인형 곡사포, 사거리 연장포, 반수자주포, 트럭 장착포까지 다 거부당했어. 한국이 좋은 점은 뭐든지 국산에 대한 집념이 엄청나다는 거야. 한국은 진짜 돈을 잘 벌어. 근데 인도는 또 뭔가 자폭하거나 오발싸고 어낼 것 같음. 인도군 무기체계는 정말 잡탕 그 자체네. 일단 후방 보급부터 원활하게 빌어야 할 듯. 우리는 GDP를 볼 때 북대서양 연합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폴란드 국민이 이에 동의하는 데는 한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러시아 제국주의가 돌아왔고 러시아가 국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를 공격했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그때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스크 협정과 블라디미르 푸틴을 진정시키려는 다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 브뤼셀에 온 것입니다. 저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헤이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북대서양 동맹이 GDP의 최소 3%를 채택하기로 결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거나 다른 국가가 원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준은 GDP의 3%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국방에 할당해야 하며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예를 들어 2030년이 아니라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내려져야 하며 우리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적 잠재력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토 내 여러 회의와 다른 형식의 회의에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유럽은 전쟁 위협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1990년대에 일부 사람들은 역사가 끝났고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우리 군대가 거의 청산되고 창고에서 탄약을 제거하고 다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때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재고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토의 유럽 지역이 보유한 모든 탄약은 며칠 동안의 전쟁에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며칠 동안 만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폴란드에서 우리는 즉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무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 파트너들이 매우 현대적인 장비를 몇 달 안에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매한 K 전차와 K9 곡사포, 천무 미사일 발사대 모두 주문 후 1년이 기한이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나토를 떠날 수 있다는 충격 발언을 한 이후 만들어진 자리여서 유럽국들 모두가 폴란드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국들을 압박하던 트럼프는 지난 6일 또다시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방어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트럼프의 충격 발언 이후 자각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국방비를 늘리고 빨리 무기를 도입해서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산 무기를 과감하게 계약하고 엄청 빠른 속도로 국방력을 증강시킨 폴란드는 지금 상황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나토의 다른 국가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 의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 러시아가 침공한 영토를 내주면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패배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유럽의 패배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는 앞으로 러시아가 또다시 유럽을 향해 도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위협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을 향해 우리가 왜 한국에서 구매했냐면 한국은 몇 달 안에 굉장히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두다 대통령의 한국 발언이 왜 더욱 강력하게 느껴졌냐면 나토국들의 방위비를 올리지 않는 것도 문제시되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나토 내 방산 강국들이 유럽 내에서 무기를 사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을 믿다가는 너무 많은 비용과 느린 납기로 빠른 전력 증강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주문 뒤 배송 시한이 1년이다라는 두다 대통령의 말은 지금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며 자국 내 비판의 소리가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은 최근 독일 레오파드 EA8 44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독일산 전차를 써왔기에 통일성 때문에 레오파드를 구입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국 내에서 비싼 가격과 느린 인도 시접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독일군과 노르웨이 등에서 주문한 물량이 밀려있어 받으려면 2030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 스웨덴 네티즌은 배달이 너무 느리다. 왜 독일인들은 그렇게 게으른가? 그들은 무기 배달에 대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가 K2 전차가 평가에서 월등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 선택한 바 있습니다. 레오파드 EA8의 가격은 대당 500억 원으로 K2 전차의 2배에 가깝고 생산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노르웨이는 초도 물량을 빨라야 2026년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K2 전차를 계약한 폴란드는 벌써 98대를 받아서 실전 배치를 끝냈습니다. 최근 폴란드 육군은 실전 배치한 K2 전차들을 몰고 나와 화력 훈련을 실시했는데 진창을 뚫고서 전진하며 화력을 과시하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약한 지 3년도 안 돼서 100여 대의 K2 전차를 받아 막강한 전차 부대를 만들어 훈련하는 폴란드를 주변국들은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레오파드를 생산하는 독일 KNDS는 유럽 내에서 한국 현대로템의 속도에 크게 비교되자 2026년 말에나 주겠다는 노르웨이 레오파드 EA8 전차를 최대한 앞당겨 일대를 지난해 11월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봐야 고작 일대라며 일각에서 이것은 그저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옵션으로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했지만 최근 가격 폭등과 인도 시기 등의 문제로 18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한국의 천물을 사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가 K2 전차가 아닌 레오파드 1을 선택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독일군이 주둔하는 것을 의식한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독일군이 지켜준기 때문에 독일산 전차를 사준 것이라고 해석되었는데 지금 독일군의 위용은 땅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독일에서는 트럼프 발언 이후 유럽 자체 방위력 증강을 외치면서 독일에서도 징병제 복귀론이 불거지면서 독일의 젊은이들이 벌벌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리투아니아 동맹군이 독일군의 무선 장비 시스템이 뒤처졌다고 놀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는다. 국제연합 군사훈련에서 쓰일 장비 측면에서 보면 독일 연방군은 동맹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일군은 장비와 실전 경험이 약해서 리투아니아군에게도 놀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K2 전차에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 국가들과 달리 자국 내에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전차 104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A7, 미국 에밀-A2 에이브람스 중에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 내 분위기 때문에 독일 레오파드 가유력하다고 보도되었지만 최근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군 현대화를 위해 300대의 신규 전차를 구매할 예정으로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 54대를 우선 도입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을 두고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A8이 경쟁 중인데 이미 지난해 K2 전차가 성능과 가격과 납기 속도 등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K2 전차 도입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 자주포 자리에 올라오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이미 북유럽 국가들에게는 주력 포병 전력으로 여겨지면서 나토 내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경 K9자주포의 경쟁자 독일 라인메탈이 PGH-2000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폴란드에 K9자주포 수십 대가 추가 인도가 된 날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에서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 2달 만에 24대의 K9자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폴란드는 K9자주포를 주문한 지 2년여 만에 무려 144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국을 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현재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6일 만났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K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체결이 조속히 이뤄져 폴란드에서의 현지 생산 등 상호 호혜적인 방산 협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 중 그해 1차 이행 계약에서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당초 작년 말 타결이 유력했던 나머지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820대의 전차 계약은 방산 역사상 역대급 계약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폴란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전차 공장을 가지고 유럽에 K 전차를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유럽국들이 빨리 전차를 살 수 있게 결정적 도움을 준 이가 있는데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상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계속 언급한 만큼 최근 끈끈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약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동맹 기조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국방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되자 일본은 대참사나 다름없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일본은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를 무시하며 찬밥 취급해왔기 때문으로 벌써부터 어떻게 보복을 해올지 걱정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조선이 최대 수혜 업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직접적인 협력 요청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우위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힘을 빌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쇠퇴한 미국 조선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조선업은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생산 비용과 임금,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등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군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고 있지만 상업용 선박 건조는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이전됐습니다. 특히 막대한 노동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급성장한 중국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함정 유지보수 MRO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해군성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거제 사업장을 방문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국내 최초로 함정 정비 협약 MSRA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과 미 해군 전투함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나오션도 해군 보급체 개사령부와 MSRA를 체결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미 해군과 MRO 계약을 맺어 현재 거제 사업장에서 미국 군수 지원함에 대한 창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미국 함정 MRO 사업은 최근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중심 정책이 국내 조선업체의 에너지 운반선 건조 증가로 이어져 조선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탱커, LPG, LNG, 운반선 등의 신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추진해온 미국 함정 MRO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조선업 협력 제안으로 들썩였는데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의 주가가 15에서 20%가량 큰 폭으로 오르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대한민국 방산이 더욱더 불붙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그동안 우리 수출 족쇄로 작용한 수은법도 개정돼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글로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입지를 굳히면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거란 전망입니다. 다름 아닌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를 부정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을 위한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나 방산업계에서는 중동을 비롯한 신시장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천궁 II의 수출을 본격화한 니지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 K2 전차의 중동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거론되면서 우리 안보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는데 이들이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일기 때 강경한 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의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로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에서는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에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육군에서 20년 근무했던 장교 출신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도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비해 핵개발을 비롯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동맹에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안보 측면에서 완전하지 않다. 핵개발 고려는 한국 국민들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1970년대 주한미군 근무 경험이 있는 루이스 교수는 미 군사 역사 전략 및 국방 정책을 전공한 군사통으로 꼽힙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은 이미 ICBM 능력을 확충했다. 이제는 지상 공중 해상에서 3대 핵전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았다며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준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국내 안보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이든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를 무시했던 일본의 행보를 보면 대참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구조 재편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간주하며 일본의 지지를 밀어주며 화답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국의 동맹의 군사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방산 무기 공동개발 등을 논의하며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했는데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린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해 역사적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일본 군사대국화에 날개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이든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며 미국은 동맹에 대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방어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과 미국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근본적 방위력 증강을 결정했다고 화답했습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일본이 만들기로 한 육해공 자위대의 부대 운용을 담당하는 상설통합사령부 창설을 환영했는데 통합사령관은 앞으로 미군 7함대,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인도 태평양군 사령관과 조정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미일 동맹도 한미동맹의 연합사령부처럼 지휘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동맹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백악관 건물 밖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하며 어깨에 손을 얹는 등 두 나라의 우호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엄청난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를 무시하며 바이든을 적극 지지했던 일본은 이제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긴장하며 미일 관계도 바이든 대통령 시대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선 트럼프는 일본의 방위비나 주일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하면서 GDP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027년 2%로 늘리기로 했지만 트럼프 발언으로 보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신문은 미국 제1주의를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동아시아 안보, 통상 정책의 불안정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며 일본 정부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방위성 관계자는 트럼프가 무엇을 원할지 몰라 큰일이 났다며 무기 구입에서 돈을 빼앗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1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냐고 내다봤습니다. 더구나 앞서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구축했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숨지면서 트럼프와 접점이 있는 정치인이 사라진 것도 일본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의 상황이 어찌됐든 자업자득으로 보이며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철저하게 따지며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순간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겠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주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줄 알았던 한국의 예상 밖 대응에 미국이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반도 핵자체 무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제조시설 위치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핵무기 개발은 대전광역시,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핵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모두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모두 갖췄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위치,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물류 이동에 유리하다. 전했고, 창원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업 도시로 다양한 중공업과 방위 산업이 발달해 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같은 방산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이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하는 생산허브가 될 전망이다.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대전과 함께 핵무기 개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렸습니다. 심지어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장할 시 미국이 반대하지 않겠다 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16일 국빈 방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의 5기 집권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여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자주포와 탱크가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대규모로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들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전멸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의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준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군사기술 협력, 무기 공급,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라며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및 전기차들이 러시아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한국산 무기가 이미 중국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며 중국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산 무기 문제와 관련된 폭탄 발언으로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각국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를 거론하며 극찬을 쏟아내는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대 전장에서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미국 CNN은 K2 전차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2 전차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높은 기동성으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정확성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라고 보도했고 중동 최고의 매체 알자지라도 푸틴이 중국에서 항공무기를 언급한 직후 긴급 보도를 내더니 K9과 K2는 모두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무기체계로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NHK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과 K2는 모두 현대 전장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그 기술력과 성능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일본이 한국산 무기를 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과 만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무역법 3위조를 적용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무려 4배나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도 현행 7% 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상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25%로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관세 폭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이외에는 그 어느 국가도 중국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이에 시진핑은 아직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전범국 러시아의 수장 푸틴을 중국으로 맞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향한 비하 발언과 행동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산 기술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며 프랑스의 방산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의 유럽 내 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유럽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 것을 요구하며 프랑스산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이었으며 최근 프랑스의 로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무기 구매를 줄줄이 취소하더니 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싼 프랑스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프랑스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한국 문화를 경시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들은 빨리 뜨고 빨리 식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히기에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망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뉴스 채널들이 한국의 태극기를 일장기로 바꿔서 보도하며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이 사건은 프랑스가 한국산 무기의 세계적 성공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증거로 역영진공 뒤있다 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근 무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자국 무기 산업의 위기를 느끼고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 전했습니다. 프랑스 뉴스 채널 LCI는 태극기를 일장기로 변형해 보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조롱과 비판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에 따르면 프랑스 뉴스 채널 LCI는 최근 방송에서 태극기 중앙에 태극 문양을 빨간 원으로 그려 넣으며 마치 일본의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 매체는 이는 프랑스가 한국을 일본의 하위 국가로 격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며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라며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는 한국의 자주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우 심각한 외교 결례다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프랑스 정부와 해당 방송사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 또한 SNS를 통해 프랑스의 행위를 비판하며
국제사회에 프랑스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말 불쾌하다. 한국의 역사를 안다면 이보다 모욕적인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들도 프랑스 언론의 수준 잘 봤다. 무려 뉴스 방송사가 격떨어지게 행동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네티즌은 한국의 국기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혼합돼야 한다며 영상 속 국기는 잘못됐고 외교적으로 무례하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외국 네티즌 역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안다면 대한민국 국기를 이렇게 그린 건 정말 큰 실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프랑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가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자 국제적으로 맹비난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프랑스 방송국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프랑스 방송국이 한국의 상징을 잘못 표현함으로써 한국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며 이 사건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라고 보도했고, CNN도 LCI의 행동을 두고 의도적인 조롱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네티즌들이 온라인 포럼에서 분노를 표출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친 짓이다, 의도적으로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LCI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해 아직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프랑스가 당장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이러한 K방산 보이콧 노력에도 한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며 시원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신형 잠수함 여러 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 중국, 프랑스가 경쟁을 벌였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압도적인 격차로 수주에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프랑스의 기술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1위, 중국이 2위, 프랑스가 꼴찌로 프랑스의 기술력이 매우 낮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잠수함을 만들어도 프랑스산 잠수함보다는 잘 만들 것이라는 조롱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태국, 호주 등이 대규모 신규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모두 한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프랑스는 단 한 번도 한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의 매체 알자지라는 한국산 잠수함이 프랑스보다 세 가지 면에서 뛰어나다며 첫 번째는 첨단 스텔스 기능으로 한국산 잠수함은 소음을 최소화하는 첨단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프랑스산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최신식 미사일과 어뢰를 탑재했다. 내구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한국산이 프랑스산을 압도한다. 특히 잠수함 인도호 사후 관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로 유명하다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도 일제히 프랑스산 자주포 주문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산이 프랑스산에 비해 화력이 더 강력하며 최대 사거리가 압도적으로 길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고 자동화 시스템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며 내구성 면에서도 훨씬 앞선다.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무기 도입 담당자는 K9 자주포의 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산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다며 특히 화력과 기동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과 내구성은 전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체코에서 벌어진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프랑스를 짓밟고 승리가 확실시되자 프랑스 국민들조차 한국에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도발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크롱 대통령이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전술핵 무기 훈련을 시작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NYT,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비전략 핵전력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부군광구에서 훈련 1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은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훈련을 명령했다며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프랑스군을 파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방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 로스토프나도누에 본부를 둔 러시아 남부군광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남부군광구 미사일 편대 요원들이 이스칸데르 전술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위한 특수 탄약을 확보하고 발사체를 장착하며 지정된 위치의 지역으로 은밀히 이동하는 전투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을 실은 군용 차량들이 발사 시스템이 준비된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미사일로 무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와 이륙 준비 중인 군용 비행기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NYT는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분명한 경고라고 전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는 명백히 핵 위협을 위한 노력이라며 러시아군은 공개한 영상에서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의 탄두를 흐리게 처리했는데 이는 연극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의 핵무기를 여러 차례 거론하며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후 중국 등 우방국들이 러시아가 핵 위협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면서 일부 발언을 완화했으나 최근에는 나토의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면 핵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에도 전술핵을 쏠 수 있다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6일 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할 경우 북한에 러시아 전술핵을 보내 한국에 쏠 수도 있다는 식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을 해일을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긴급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파견까지 발표한 프랑스에도 핵무기를 발사해 2분 만에 프랑스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바로 옆 국가들인 핀란드와 폴란드, 심지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한국의 최신 천무를 초대 규모로 구입해 러시아를 겨냥해 전면 배치하기로 하면서 러시아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천무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천무는 러시아 주변국인 폴란드에 배치될 경우 푸틴이 러시아 시베리아 한가운데 지하 200m 벙커에 숨어 있어도 한 방에 초토화됩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도 99,999% 이상 정확한 정밀도와 지하 200m를 한 방에 뚫어 초토화시키는 상상을 초월하는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현지 매체 팔리시 프레스 에이전시는 지난 10월 24일 폴란드 파베오 베이다 국방부 차관을 포함한 방한단 20여 명이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 사격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천무의 시험 사격이 진행되었으며 폴란드의 군용 차량에 천무 발사 체계를 탑재한 상태로 첫 시험 사격이 이루어졌다. 시험 사격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천무의 강력한 성능을 확인한 폴란드 방한단은 크게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험 사격 직후 폴란드 방한단은 현장에서 즉각 2조 원 약 16억 달러 규모의 추가 도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천무는 이미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과 함께 폴란드 군의 주요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다. 폴란드는 항공 무기로 군대 전체를 도배했다. 전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이는 동유럽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천무를 러시아를 견제하는 핵심 무기 체계로 전면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BBC는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 대비 더 긴 사거리와 다양한 탄도 옵션을 제공하며 더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천무는 운용의 유연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천무의 성능을 칭찬하며 천무는 현대 전장에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즈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더 경제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무기체계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2년에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추가 계약을 통해 도입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적인 천무 운용 사례는 인접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일부 국가는 이미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체코는 천무 도입을 통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자 하며 헝가리와 루마니아도 천무를 통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천무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천무가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도 천무를 대규모로 도입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기 직전 러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 엄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군 관계자는 천무는 기존의 무기 체계를 대체할 혁신적인 무기라며 천무 도입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천무의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천무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